안녕하십니까. 성공 취업 엑스파일 금융직무 강의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금융권에 대한 채용 비리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연초부터 2018년도 신입사원을 모집했던 주요 국내의 시중은행들이 채용 비리 적발로 큰 홍역을 앓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주요 관계자들이 지금도 조사를 받고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은행들이 채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주거나 어렵게 낸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또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금융권의 시험이 어려워지면 이전처럼 능력 중심으로 가고 정말 금융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벌 중심 또는 공부만 하는 사람을 뽑는 거 하는 게 아닌가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과연 하반기 시험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강의 오늘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관련 뉴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시사상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경제, 경영, 시사상식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논술에 대한 준비는 그냥 단순히 글을 쓰는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금융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논술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하더라도 금융 시사 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의 사건, 사고들이 금융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해서 훈련을 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 은행 공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고 특히 기업들, 시중은행들이 NCS 도입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의 NCS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상식을 더 높여주는 시사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사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금융외교 나선 유광열 국내 금융사 중에 인허가가 더 빨라질 듯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유광열 씨는요,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특히 은행권이나 증권사에서 현재 한국의 금융의 문제에 대한 이제 이런 면접 문제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할 때 글로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또 현업 부서에 계신 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을 준비하지도 않은 또 글로벌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끔은 화가 나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금융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 그다음에 다른 산업이 선제돼서 어떻게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요. 4박 5일간 홍콩 금융의 허브죠. 그다음에 선전, 그다음에 베이징 방문해서 중국에게 은감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은행과 보험이 감독위원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그렇게 아주 보험감독원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은 하나의 금융감독으로 다 통합이 됐는데요. 여기는 일부는 분리가 돼 있고 일부는 통합됐는데 최근에 조직 개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감이 부주석 면담서 국내 금융사 인허가를 심사를 굉장히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을 먼저 예로 들어볼 때 은행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면으로 방편으로 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서 국내 그 금융과 좀 더 연계를 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모색하지만 지금 현재 그 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나라이니만큼 굉장히 금융업이 잘 되고 있고 전에 그 도표를 보면은 현재 그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성장 규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은행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그런 성장 속도와 그 수익 규모를 보다 더 앞서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최근에 상해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정말 놀라웠던 게 그 외국계 은행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개의 지점으로 들어와 있는 은행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걸 보고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또 지원하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면 기업을 지원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보험사도 거기서 이제 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허가가 원활치 않은 만큼 감독 기능도 강화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인허가를 당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외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이루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좀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K뱅크가 2차 증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시작이 된 거는 앞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그런 서비스가 많은 부분 시스템으로 옮겨질 거라는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지금 발목이 묶여서 지금 다른 선진국들 또는 옆에 있는 중국처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라고 하는 이 규제 때문에 증자에 실패함으로써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손익분기점을 맞이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계속 팔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이제 재원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산업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한계에 묶여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자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K뱅크로서는 추가적인 인터넷 대출을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그 당면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규제만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규제가 풀릴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지배구조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뭐냐면 지금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는 금융자본도 들어와 있고 산업자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 자본이라든가 그 금융권의 자본 이외에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데서 강력히 이제 많은 부분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 주주 구성에 있어서 금융자본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주주를 개편하면서 추가적인 증자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20년 정도 앞서 있고요. 뭐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2014년에 시작한 중국보다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은산분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공할 것이냐, 아니 그래서 금융의 구조를 개편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바람으로 그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인한 금융 전반적인 그 변화와 그다음에 시중 은행들이 어떻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응해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관련 문제들도 면접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유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엌도 공유하지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더 이상 착한 경제로서 대변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로렌스 하버드 교수가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뭐 우버 택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공유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선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익 중심 공유에서 이제 가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뭔가 이게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착한 경제로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 공유 경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유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좀 더 이제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줄여가면서 함께 비용을 절약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익 중심의 경제가 맞고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켜야지 자꾸 착한 경제로서만의 그런 성격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금융권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창업 요즘 대세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산업의 변화는 당연히 금융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금융권의 변화를 가속시키는데요. 요즘 창업이 대세라고 하죠. 예전엔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필수사항으로 제한되는 것이 있었지만 요즘엔 적극적으로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과 같은 스타트업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벤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도입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기를 다해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뭐 여러 대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것을 CSV라고 해가지고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사회적 공유 가치를 개념하면서 이제 벤처 기업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뭐 최근 창업과 금융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라, 아니면 창업과 금융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라, 아니면 창업과 금융의 뭐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은행 채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은행을 들어갈 때는 은행 고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련해서는 경영학과 경상계열들이 주로 유리하게끔 관련 문제들이 있죠. 전공에 관련된 경제 경영 상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험들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권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공부 좀 잘하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가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의 아주 몇 업무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따라서 사실 은행에 이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금융권은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곳에서 채용 비리 또한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금융권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해서 요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다시 예전과는 다른 채용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미 NCS 직업 기초 능력으로 채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NCS에 관련해서 NCS의 목적은 직무와 직종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시험이 점점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고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에 입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KB국민은행이 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NCS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취업준비생들이 NCS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명칭이 바뀔 수 있거나 좀 더 뭔가 개편될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투입된 국가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마련해 놨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현재 마련 중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기조의 일부는 좀 따라가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신한은행 우리가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수준에 대해서 이제 본 친구들이 어려웠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이제 예측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중은행이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필기 시험을 부활하겠다 했는데 혹자분들은 이제 최근에 그 I은행이 IBK 그 기업은행이 과거에는 논술을 봤었는데 논술을 없앴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시사, 경제, 경영 상식들을 공부하시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는 게 논술이고 논술을 공부하게 되면 뭐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논술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시사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시사 용어들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에서도 단어가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 보는 것, 그 문장 속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러한 그러한 그 사건 사고들이 금융의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한테 다소 반가운 소식은 작년에 채용 비리가 있었고 또 은행 내부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이 있을 예상에 따라서 올해도 은행들이 하반기 채용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권이 추산하는 하반기 신입 공채 규모가 KB국민은행 600명, 신한은행 한 450명, 우리은행 550명, KB하나은행이 최대 500명 등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일부 인력들은 디지털 금융의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경계열 출신이라든가 다른 뭐 어문계열 출신이라도 이러한 이제 IT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또는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 하고요. 뭐 IT라든가 디지털 부분에 대한 전공자라면 당연히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준비를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특히 그 하나은행은 지난해 채용 인원이 한 250명 정도인데 2배를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채용 비리 때문에 채용의 일부는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4대 시중은행 채용 규모가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KB국민은행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느냐? 논술, 경제, 경영, 시사, 상식 등으로 구성했던 이제 필기 시험과 함께 그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업 기초 능력의 그 NCS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 실행이 되든 안 되든 NCS를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 공기업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NCS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요. 입사 시험이라든가 입사 준비에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신한은행도 지난 2009년 이후 이제 10년 만에 필기시험과 직무 적합도 면접을 부활시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그다음에 금융 경제 상식 등의 문항들을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NCS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금융권에서 주로 좀 준비해야 될 그 NCS 직업 기초 능력의 1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요. NCS의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는 먼저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 대인관계, 조직 이해, 자원관리, 기술능력, 정보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직업기초능력은요.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NCS의 핵심은 이러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중심 능력, 특히 방향성이 잡혀있는 직무중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의사소통 능력하면 일반적으로 말하기 능력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을 다녀보시거나 사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소통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문서 작성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이 이제 NCS 내용들을 보시면 의외로 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현장에 맞추어서 준비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권에서 또는 금융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대인관계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 자원관리에서는 뭐 예산이라든가 물적관리라든가 여기에서 또 인적관리, 그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 또는 리더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능력들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 능력, 여러분들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정보 처리에 대한 것들은 당연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 은행들 가시면은 그 창구에서 여직원들 굉장히 빠르게 그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모니터를 보고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앞으로는 금융권은 이런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좀 더 그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직업 기초 능력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요. 필기 전형에서 이제 대부분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업 윤리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자기 개발 능력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NCS 기반의 면접에서 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산업과 직무에 따른 요구사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생산 품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있나 그런 것도 굉장히 숫자에 대한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리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기술 능력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이라든가 대인관계 당연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 금융 부분들은 대인관계, 자원관리, 정보 능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공사, 뭐 공공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 능력들을 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금융권을 준비하시면은 이제 그 직업 기초 능력에 딱 보시면 이거 도대체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업 기초 능력 NCS를 본다면 주로 이런 부분에 그 맞추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면접은 직업 윤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또 자기 개발에 있어서 경력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력 목표를 한번 집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 지식을 깊고 넓게 하는 금융 및 시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역시 그 금융과 시사 용어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확신을 얻게 되는데요. 시사 용어 상식 같은 게 지금 또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더욱이 요즘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때그때 그것들에 대한 좀 호기심을 갖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아마 여러분들 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감에 따라서 마이크 폼페이오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이 인물에 대해서 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뭐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 같은 것도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연일 신문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 각국의 그 정치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내용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라든가 아니면 수상이 교체되는 시기는 굉장히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정치 성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의사결정자인 이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분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도 5월 2일 그 취임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인물이고요. 대표적인 원조 매파라고 합니다. 그 매파의 반대말은 비둘기파라고 하는데요. 한번 매파, 비둘기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명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했고요. 변호사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 교체론을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대북 강경파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극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무이거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바가 그래도 완화됐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 그 인물들의 성향과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은 외환시장에 아주 직격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비슷한 BIS 그 지급 준비율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BSI라는 것은 경기 동향에 관한 이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을 그 계획 변화 추이를 관찰해서 이제 지수화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비교적 누구나 그 정확하게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경기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화 동향 같은 거에 대한 것들을 수치화하게 되는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요 업종의 경기 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업의 경영 계획 및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지표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일본 등 50개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SI 한번 여러분들 나누는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쉬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통 100을 넘으면은 좋은 지수 이제 호전되고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태양 밑에서 벼가 익어가면서 가을을 준비하듯이 뜨거운 여름 동안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준비가 무르익어서 가을 동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